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하드웨어 보안 과목을 이제 가르치게 된 국원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이 과목을 이제 사실 작년에도 이제 가르쳤고요. 작년 이제 봄학기 하드웨어 보안 과목으로 이제 가르쳤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한 상황이라서 학생들은 지금 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비대면으로 지금은 우선은 2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어, 지금 이 수업은 그 많은 다른 과목들 수업도 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또 결정을 하였고, 또 어쨌든 이게 저녁 시간 6시 45분, 저녁 사실 빠듯한 시간이라서 그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것이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저만 대면으로 제공을 하면은 제 수업 때문에 그 학교로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비대면으로 이제 제공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하드웨어 보안인데 이제 그 하드웨어 보안에 이제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또 어쨌든 이 과목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목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잠시만요. 그래서 예,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이 이제 하드웨어 보안이잖아요. 하드웨어 보안이기 때문에 이제 Secure Hardware Architecture, 그러니까는 보안을 고려한 그런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보안이라는 요 영역이 사실은 많이 거의 이제 컴퓨터 보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보통의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했을 때도 많은 경우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상한 그 말웨어라든지 뭐 랜섬웨어라는 이런 그런 약간 이제 보안 공격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보안 위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 우리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제 보안 사고라든지 보안 공격이라든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 또 보안 사고가 생긴 이유는 사실 사용자가 그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못해서 사실 생길 때가 많이 있죠. 뭐 어떻게 암호를 이제 다른데 저장을 했는데 그게 유출된다든지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데이터를 탈취한다든지 이런 공격,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이베스트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이제 엿봐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탈취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의도된 그런 보안 이슈들도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현재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사실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 컴퓨터 아니면 개인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버,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 서버라는 건 내가 어떻게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클라우드 서버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서버라는 것이 여러 사용자들한테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갈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고요. 또 프로그램들이 이제 컴퓨터 자원들을 이제 쉐어를 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넘어서 이 과목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보안 좀 더 이제 더 스페시픽하게 말하면은 그 프로세서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이제 하드웨어 보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그 시큐어 하드웨어 아키텍처.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프로세서는 보안에 취약하지 않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게 프로세서 우리가 쓰는 CPU 이런 경우에는 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하드웨어니까 소프트웨어처럼 뭐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악의적인 공격이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자체로 뭔가 시그널을 우리가 그 뭔가 데이터를 읽어낸다던가 뭐 전기 신호를 뭐 읽어내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읽어낸다는 거는 그다음에 어 어쨌든 그 CPU 안에서 뭔가 보안적인 취약점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CPU 자체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뭐 이걸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코딩 그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CP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PU 이런 하드웨어는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뭐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보안 취약점 때문에 그 보안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계속해서 이제 밝혀져 왔고요. 특히나 이제 그 CPU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스레드, 그러니까는 지금 멀티코어 시대, 그다음에 자원들이 여러 개의 스레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공격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텔이나 그 AMD, ARM 같은 그런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보안을 고려를 한 그런 프로토콜 아니면 아키텍처를 지금도 설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 SGX라든지 ARM의 그 트러스트 존 이런 것들이 다 그 보안을 고려한 하드웨어 구조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꼴은 뭐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보안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보안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면은 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vulnerabilit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보통 이제 사이드 채널, 그 한국어로는 이제 부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그런 보안 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배울 것입니다. 뭐 사이드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부채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채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면은 뭔가 통신을 하기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채널이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이제 생성이 되는 채널을 말을 한 채널이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는 여기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가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설계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이런 의도치 않았지만 뭔가 이제 그런 보안 공격을 행하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보안 공격 해커들이 이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드 채널을 통한 공격 방법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vulnerability, 그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채널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서 그 보안 위협이 되는 그런 통로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실 이런 통로가 이제 발견되면 또 해결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였는지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코스에서 이제 좀 다루게 될 거는 말했듯이 이제 취약점, vulnerability, 그 다음에 사이드 채널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프로세서, 그 CPU가 이제 프로세서죠. 프로세서랑 그 다음에 CPU 안에 있는 메모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캐시, 그 다음에 DRAM, 그 메인 메모리 이런 것에 이제 존재를 하는 그 취약점과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큐어 어택, 보안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연구가 되었다라고 했죠. 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들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그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이 과목에서 좀 이제 포커스 해가지고 배우게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과목을 이제 들으려면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 여기 프로세서, 메모리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점과 사이드 채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을 컴퓨터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프로세서가 이런 학부에서 배웠던 간단한 뭐 파이프라인 구조의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너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진 않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한국어로는 뭐 비순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세서랑 메모리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뒤에 이제 뭐 스케줄 보면 아시겠지만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시간을 여기 할애를 하는데요. 컴퓨터 구조에 대한 그 지식 뭐 아시면 좋기 때문에 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한 그런 가장 유명한 시큐어 어택, 스펙터랑 멜트다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혹시나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그 시큐리티 이슈, 그다음에 시큐어 아키텍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텍스트북은 이 책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그 시큐어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보안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사실 이 책도 거의 뭐 페이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튜토리얼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사실 구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요. 네, 그래서 뭐 텍스트북을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지만 뭐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렉처 슬라이드나 이런 데서 다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스 메터리얼은 렉처 슬라이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올릴 거고요. 그 렉처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될 거고 몇 개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또 렉처 슬라이드랑 몇 개의 페이퍼를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프리리퀴짓은 역시나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과정 번호, 학수 번호인데요. 과정 번호인데 그 학부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구조를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제가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랑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학부 과목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컴퓨터 아키텍처를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학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지금의 그 뭐 인텔 AMD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스냅드래곤, 뭐 엑시노스 이런 거의 모든 프로세서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주 간단한 프로세서 아니면은 거의 모든 프로세서에서 쓰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멀티코어는 역시나 지금 거의 모든 프로세서가 멀티코어고 그 멀티코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취약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다루기 때문에 C를 코드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보다는 C가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다루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C 코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건재라고 하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구조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 그 매니지먼트 툴로 그 학교에서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하고 저도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을 하긴 할 겁니다. 뭐 어나운스먼트라든지 그러니까 공지사항 그다음에 뭐 숙제는 없을 것 같고요. 렉처 슬라이드를 올리는 통로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거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에 뭐 제가 바로 인코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금요일 정도 전에는 그 녹화된 비디오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 비디오를 뭐 나중이라도 이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블랙보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렉처 슬라이드만 이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블랙보드가 그렇게 쓰기 좋은 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아자라는 툴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또 피아자라는 툴이 이제 뭐 한꺼번에 또 보기도 좋고 관리도 쉽고 그래서 피아자를 쓰는데 이 피아자는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질문을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학생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하거나 이런 툴이긴 한데 거기에도 이렇게 뭐 렉처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링크를 올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아자에도 렉처 슬라이드랑 그다음에 플러스 비디오 링크 유튜브에 올리긴 할 텐데 비디오 링크를 피아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이건 블랙보드에도 올릴 거고요. 비디오 링크는 피아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자는 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과목 사이트 이게 주소고요. 과목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하시려면은 사인업 코드가 필요한데 사인업 코드는 엘더레이크 현재 그 인텔의 최신 그 아키텍처 브랜드 네임이죠. 엘더레이크로 이제 했고요. 스튜던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저 작년에 이거 썼는데 뭐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올해도 씁니다. 네,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학부 과목과 뭐 대학원 과목 이렇게 쓰는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질문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저나 아니면 뭐 이거는 TA가 없지만
뭐 제가 이제 답변을 하겠죠. 이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올리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리소스 탭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나중에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 보면 뭐 렉처 슬라이드라든지 뭐 렉처 비디오가 올라올 겁니다. 물론 이제 렉처 슬라이드는 블랙보드에도 올립니다. 요거는 이제 대체적인 이제 스케줄을 정해봤는데요. 16주 이제 과정인데 뭐 저희가 이제 15주 정도 아마 뭐 그러니까는 파이널 이그잼 기말고사 포함을 해서 15주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6주로 그 스케줄을 한번 잡아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여기 4주 정도는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CQ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뭐랄까 하드웨어 보안이긴 한데 컴퓨터 구조 수업도 사실은 압축해서 배우게 되시는 그런 뭐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캐시 사이드 채널, 그다음에 스펙터 멜다운 뭐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쪽에 이제 시큐어 그 보안 이슈인 로해머. 로해머는 약간 이제 메모리의 어떤 릴라이블리티라고 데이터가 막 변하는 그런 거를 이용한 공격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뭐 메모리 프로텍션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뭐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뭐 그 실라부스나 과목을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네, 질문. 중간고사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의 이제 실습을 위한 숙제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대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름 한 6월 정도 가면은 대면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대면이 이제 그 기본 디폴트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면 시험이 기본입니다. 그 6월 정도 가면은 어쨌든 그 이게 저희가 뭐 오미크론 감염돼서 면역이 생기든 어떻게 되든 그 6월 정도에 가면은 그래도 거의 풀리지 않을까. 뭐 정책적으로든 아니면은 대면으로든. 예, 뭐 출장이나 이런 같은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출석으로 뭐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그 대신 뭐 미리 이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니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또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는 유튜브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토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를 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보통 이제 첫날은 그냥 뭐 소개하고 끝나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시큐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그 시큐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사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돌지 않으면은 그냥 돌이에요, 돌. 아무런 그냥 뭐랄까 그냥 물체죠, 물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돌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이런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건 사실 소프트웨어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돌 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게 신기한 공격도 있긴 해요. 그 되게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뭐랄까 그냥 아주 온도를 낮춰버린 다음에 메모리 빼가지고 읽어내는 그런 이상한 공격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랑 그 하드웨어를 이제 고려를 한 보안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하드웨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레이어를 이제 고려를 하면서 어디가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시큐리티 모델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ecurity aware architecture.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큐리티를 고려해서 설계를 보통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왔고요. 요새는 이제 중요하니까 하는데요. 요새는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 기름들이 들어가고 그래왔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설계의 목표는 성능, 그러니까는 높은 성능과 그 다음에 낮은 그 파워 소비. 그러니까는 사실은 퍼포먼스는 올리고 코스트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구조적인 아이디어도 사실은 잘 이제 살펴보면은 다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안 들어갔다면 지금의 컴퓨터는 굉장히 느렸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보안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안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하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고려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성능을 희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뭐 그거는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 리소스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죠. 어떤 뭐 절차가 더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안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라고 하면은 또 네, 제가 사실 학부 과목 때 이제 쓰는 사진인데요. 컴퓨터라고 하면 보통은 이거는 사실 옛날의 그 컴퓨터 사진들이죠. 얘는 그 IBM의 이제 최초의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이제 구글에서 치면은 더 퍼스트 퍼스널 컴퓨터 하면은 이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애플 3,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맥킨토시, 역시나 애플에서 만든 맥킨토시 옛날 컴퓨터들이죠. 그건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사실 생각을 하나요? 보통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은 뭐 요새는 뭐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거의 떨어지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뭐 보면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했을 때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앱을 돌리는 뭐 앱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말하면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뭔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머신, 기계가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 게임기 정도 뭐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SNS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밌는 기계, 토이, 장난감 정도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앱을 돌리는 그런 기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하드웨어 보안이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그 컨셉을 좀 아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역사를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은 ENIAC, 뭐 가장 유명한 이름이죠. ENIAC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요 지금 이 최초의 컴퓨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 0.0 버전 0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마크 힐이라는 그 유명한 그 컴퓨터 구조 쪽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이제 그 옛날 컴퓨터 사진을 보면은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그 방 하나 전체를 이제 차지한 그런 컴퓨터 사진이 이제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의 컴퓨터들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그런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에는 이제 진공관으로 만들었잖아요. 진공관 만들고 그 다 막 전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라직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읽는 것도 우리가 이제 펀치 카드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 구멍 뚫어 가지고 그 데이터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이 파트는 그냥 인스트럭션만, 그러니까 명령어들만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펀치 카드로 이렇게 펀치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 명령어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명령어를 그냥 종이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심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플하다는 거는 뭐 이런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으로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겠어요. 뭐 지금의 이제 소프트웨어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소프트웨어 크기만도 뭐 아주 엄청난데 뭐 이때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등치도 크고 뭐 그랬지만은 소프트웨어 자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자체가 워낙 크고 비싸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컨셉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명령어 세트가 있겠죠. 그게 컴퓨터에 따라 다 달랐어요. 이게 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컨셉인데, 뭐 지금,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앱이 있잖아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뭐 갤럭시 뭐 S10에서 수행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아는 게 갤럭시밖에 없어요. 갤럭시 S20에서 수행을 시키거나 머신이 바뀐 거죠. 이 앱이 똑같은 게 있으면은 이 앱은 모든 그 머신에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물론 어떤 건 성능이 좋고 어떤 건 성능이 나쁘겠죠. 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뿐만 아니라 뭐 화웨이가 만든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뭐 요새는 뭐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폰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어. LG가 망하는 바람에 네. 그냥 어쨌든 머신이 달라져도 똑같은 앱은 똑같이 돌아요. 근데 여기는 머신이 달라지면은 그 앱은 돌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신마다 명령어를 이해하는 명령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명령어가 뭐 해봤자 뭐 add, 뭐 sub, 뭐 multiply 이런 것처럼 사칙 연산을 위한 명령어 정도.
그러고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달랐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해봤자 어셈블리랑 머신 랭귀지 기계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C로 막 짜거나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막 돌리거나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가 많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어셈블 그러니까 머신 코드예요. 머신 코드 기계어로 짜서 돌렸어요. 뭐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라는 지금의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이제 새로 나온 것이 IBM의 시스템 360이 처음으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x86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ARM CPU를 많이 쓰죠.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을 모아놓고 그 인스트럭션이 컴퓨터에 입력이 됐을 때 그 입력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놓은 것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dd라는 명령어가 있고 add x1, x2, x3라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dd라는 명령어는 어떤 것을 행하느냐? 그래서 x1에는 x2랑 x3를 읽어서 x1에다가 저장을 해라라는 이런 명령어에 따른 동작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동일하게 쓰는 모든 머신들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을 최초로 정의한 것이 IBM의 시스템 360입니다. 네, 이때부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사실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번 소프트웨어가 이런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의가 된 인스트럭션들을 써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요 똑같은 ISA를 쓴 다른 머신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IBM 시스템 360 ISA를 쓴 A라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었다. 그다음에 B라는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었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어떤 지금의 현대적인 그런 컴퓨터의 개념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라든 그런 개념도 사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현대적인 그런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뭐 거의 모든 컴퓨터가 데스크탑은 x86, 그 다음에 휴대폰은 ARM ISA를 쓰잖아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 휴대폰 ARM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하면은 모든 요 ARM CPU를 쓰는 모든 그 기기에서는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x86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x86용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거는 모든 x86에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카피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현대적인 또 ISA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컴퓨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컴퓨터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 컴퓨터라는 거는 자, 여기 ISA에서 제가 인스트럭션들이 정의가 됐어요. 인스트럭션이 정의가 되면은 인스트럭션에 따른 결과, 리졸트를 만들어낸다. 뭐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결과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IS, Instruction 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의가 된 인스트럭션이 입력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컴퓨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어떤 하드웨어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리절트가 나오겠죠? 이 리절트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인스트럭션 들어가면 수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머신들이 뭐 여러 형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존재하는 것이 컴퓨터죠.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자, 똑같은 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똑같은 앱을 갤럭시 S10, 그 다음에 갤럭시 X20에서 실행을 시켰다. 제가 할 때는 리절트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절트가 똑같아야 돼요, 사실. 그리고 왜냐면은 이 리절트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돼 있고, 만약 하드웨어가 그 정의된 대로 그 리절트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걔는 그 사실 실패한, 그러니까는 나쁜 하드웨어, 그러니까 failed, 불량이죠, 불량. 불량 하드웨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S10과 S20에서 앱을 돌렸을 때 결과는 똑같지만 뭐가 다를 수 있나요?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뭐 최신 휴대폰을 다시 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뭐 S20가 S10보단 빠르겠죠. 아무래도 최신 폰이니까. 예, 요 델타 T, 그거는 질문 대답 드리겠습니다. 요 델타 T라는 요것이 우리의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건데, 사실 요 퍼포먼스는 ISA에서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 리절트를 만들어내는데 리절트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벤더들,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들은 신경 써야죠. 왜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컴퓨터라는 그런 정의, 컨셉 자체에서는 어, 그 컨셉 자체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add x1, x2, x3라고 했을 때 x1은 x2 플러스 x3다. 이게 뭐 1초 뒤에 나오든 10초 뒤에 나오든 아니면은 뭐 0.01초 뒤에 나오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ISA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네, 요거가 사실은 이걸 왜 드리냐면은 사이드 채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하드웨어별로 결과가 다른 하드웨어 타는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컴퓨터를 고려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부품이 다를 수는 있죠.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프로세서, CPU에 좀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CPU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하드웨어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돌고 어떤 건 안 돌 수 있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뭐랄까 좀 그러니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인텔의 그 아주 옛날 버전인 뭐 펜티움에서는 뭐 도란 뭐
안도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의 i7 현재 i7에서는 돌았는데 펜티움에서는 뭐 에러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x86에서 정의된 ISA가 변한 거예요. 왜냐면 그 컴퓨터를 만드는 벤더들도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들도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막 계속 그 추가를 해놓거든요. 물론 이제 그 벤더들이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는 유지 그 항상 그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펜티엄에서 도는 프로그램은 i7에서 돌아야 돼요. 펜티엄에서 그 컴파일돼서 그런 돌았던 앱은 그 바이너리 파일은 i7에서는 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그렇지만은 i7을 해서 이제 새로 뭔가 추가된 그런 명령어를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멀티미디어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 컴퓨터 프로세서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느렸죠. MP3 이런 것도 잘 안 돌고 뭐 어쨌든 그런 명령어를 써서 만든 프로그램은 펜티엄에서는 뭐안 돌든지 아니면은 뭐 크래시 난다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컴퓨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CPU는 뭐 똑같은 걸 써도 그 옆에 있는 부품들이 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들은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드라이버 같은 걸 써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부품이 이제 다르게 되면은 뭐 크래시도 발생할 수 있죠.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거는 프로세서 자체에 똑같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쓴 프로세서에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반복된 거지만 타이밍 정보는 정의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리절트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빠르게 만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빠르게 만드는 것이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높은 거를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 그 지금 컴퓨터 아키텍처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그런 분야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또 어떤 그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만들겠다. 내가 좀 더 구조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좀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아키텍처가 있고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라고 말을 하면은 x86, 뭐 인텔 계열 아니면은 ARM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인텔 x86 지원하는 인텔 CPU라고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즈웨어, 브로드웨어, 뭐 스카이레이크, 아이스레이크 성능이 다 다르죠. 똑같이 x86 명령어들은 수행을 하지만은 성능이 다르기 어떤 건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의 델타 t 요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 달라지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 부분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연구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얘는 CPU 안에 있는 그 하드웨어 구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CPU 안에 있는 그 코어 하드웨어 구조를 우리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델타 T가 다르다.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즈웨어, 브로드웨어, 뭐 스카이레이크, 아이스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ISA를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여기서 이 부분이 좀 그 하드웨어를 연구를 하고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뭐 아키텍처는 한번 정해지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한번 정의가 되면은 컴퓨터 하드웨어는 무조건 걔를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벤더들은 요 델타 T에 집중을 하는 거죠. 딜레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한 것이 요 에이트 크리에이트 아이디어라고 뭐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데이비드 페러슨과 존 헤니시라는 역시 대가분들께서 그 요 텍스트북에서 컴퓨터 이거 거의 많이 쓰죠. 그 학부 과목에서 많이 쓰는데 뭐 여기서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무오스로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꼴이에요. CPU 만드는 인텔의 꼴입니다. 그래서 뭐 인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 꼴에 그 스테이트먼트 들어가나 그 꼴에 무오스로를 우리가 목표로 만든다라는 게 적혀 있었어요. 요새 사라졌어요. 요새는 이제 그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 무엇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중요한 그 인더스트리 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abstraction을 쓴다. 이 abstraction이 이제 역시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common case fast, 뭐 parallelism, 그러니까 병렬화, 병렬 처리, 파이프라이닝, 이거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 말하는 거죠. prediction, 예측해서 수행하는 거, 메모리 하이어라키, 이거 다 이제 그거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설계를 하고 더 좋은 컴퓨터, 더 좋은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어떤 테크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각각의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프로세서를 디자인할 거냐, 뭐 그거를 좀 더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캐시를 설계한다든지, 캐시를 이용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캐시에 넣어놔서 좀 더 빠르게 가지고 와야지. 이런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이닝.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딜레이가 있잖아요. 델타 T를 줄이려면은 요 파이프라인을 한 중간에 집어넣어서 더 이제 빠르게 클락 프리퀀시를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를 줄여서 델타 T를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프리딕션. 프리딕션은 우리가 보통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if 뭐 해서 true면은 이거 A를 실행하고 false면은 else, 뭐 B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성능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요 컨디션이 결정되기 전까지 A를 수행할지 B를 수행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를 배울 건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요 인스트럭션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인스트럭션은 무조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컨디션, 그러니까 분기문이 나오게 되면은 얘가 결정될 때까지 A를 수행할지 B를 수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컴퓨터가 그 기다리면서 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좀 더 이제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프레딕션입니다. 프레딕션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요. 만약 매우 높은 확률로 A가 A 쪽으로 실행될 거다.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분기문이 true다. 하면은 A를 우선 실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false가 나오면은 그냥 걔를 캔슬 시키면 되는 거고요. true가 되면은 좋은 거죠. 네. 어쨌든
손해볼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프레딕션이라는 이 기법이 역시나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핵심이에요. 지금의 그 컴퓨터 프로세서의 성능의 핵심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rallelizing, 병렬화. 역시나 그 이것도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멀티코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병렬화가 되겠고요. 또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를 목표로 그 설계를 한 것이 이제 GPU입니다. 요거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그 메모리 하이러키 정도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하드웨어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판타지 월드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소프트웨어는 약간 일루전, 우리가 신기루라고 부르죠. 일루전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프로세서의 개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코어라고 말하죠. 무한대의 코어와 그 다음에 무한대의 크기를 거의 무한대, 무한대는 없겠죠.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가정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합니다. 물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려 안 해요. 그냥 빨리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일루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큰 메모리와 무한대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가정을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앱스트랙션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버든들이 다 하드웨어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리제이션. 이거는 뭐 특별한 명령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이제 처리를 한다. 그 엑셀러레이션을 보통 말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그 멀티미디어 인스트럭션, 뭐 ABX라든지 옛날에 썼던 MMX라든지 뭐 SSE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그젠플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법들을 써가지고 컴퓨터를 발전시켜 왔어요. 프로세서를 발전시켜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워왔던 학부에서 배웠던 뭐 싱글 사이클 CPU 구조라든지 뭐 이렇게 설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예, 뭐 이거에 비해서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그 학생들, 제가 학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아주 고생을 하더라고요. 복잡해지니까. 근데 아우러보드 프로세서로 들어가면은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하드웨어를 왜 쓰냐? 결국에는 성능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가 진짜 복잡해졌습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드웨어 보안 이슈가 이런 복잡한 하드웨어에서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멜트다운하고 스펙터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실 이 멜트다운하고 스펙터가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뭐, 뭐 언론들은 굉장히 이제 뭐 떠드는 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막 뭐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멜트다운은 약간의 버그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버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그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빨리 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용한 보안 공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펙터는 멜트다운은 인텔이 해결했습니다. 멜트다운의 그 인텔이 그 최신 그 아키텍처를 보면 멜트다운은 해결이 돼 있어요. 스펙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스펙터를 잡으려면은 성능이 아주 나빠질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아직 인텔이라든지 그런 최신 CPU에 이제 적용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뭐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드웨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점점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한 취약점이 발견됐고요. 하드웨어가 복잡하고 너무 설계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고요. 특히나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본적인 걸 견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이슈가 하드웨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고요. 어떻게 이제 뭐 대처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 패치를 내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패치를 쓰면 문제가 뭔가요? 성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펙터나 멜트다운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구조적으로 뭔가 그 보안을 생각을 해서 구조적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일깨워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큐리티를 고려한 설계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드웨어는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넘어가는데 하드웨어는 IS에서 정의가 된 것만 결과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델타 T는 맘대로 해라. 일단 델타 T를 줄이면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니까 맘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까지 안 됐다는 거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이런 기법들도 보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사이드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부채널이 형성이 되고 사이드 채널이 형성이 되고 또 vulnerability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ecurity aware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그 텍스트북에 있는 그 텍스트북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보통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는 우리는 시큐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에 어떤 보안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에도 충분히 보안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이렇게 뭐 데이터를 탈취하는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CPU가 요새 이제 데스크탑은 뭐 많이 안 쓰시긴 하지만 어쨌든 데스크탑 또 뚜껑 열어보면은 여기 CPU 있고 그 다음에 CPU 옆에 DRAM, DIMM이 연결돼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마더보드에서 요 CPU랑 D램은 그냥 그 메탈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보면 뭐 D램이 이제 메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사실 D램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지에서 읽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얌전해, 뭐 일단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 통로를 통해서, 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칩이고, 메모리도 하나의 칩이고, 이거는 어떤 그 버스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버스고, 그 다음에 이 버스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버스가 보안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에 연결된 메모리도 역시나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취약한 vulnerability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고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죠.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이제 하드웨어 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게 되는데, 또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그 하드웨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 어떤 한 레이어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 거다를 생각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진 않죠.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잘 돌겠지. 아무런 문제 없겠지. 뭐 크래시가 나면 그 오퍼레이팅 OS 문제니까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 어퍼 레이어에 있는 그 어퍼 레이어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로어 레이어는 항상 퍼펙트하다라는 가정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요 앱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보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에서 설계를 합니다. 뭐 그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뭐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뭐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레이어까지 신경 쓰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요,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요 내부 그 로우 레이어는 항상 퍼펙트하다는 가정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네, 보면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그런 취약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새는 서버에서는 하이퍼바이저 많이 쓰고 그 위에서 이제 게스트 OS가 도는 구조로 돼 있고,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에서도 역시나 보안적인 문제점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보안 이슈들은 요 위에 레이어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생각하는 하나의 일루전은 밑에 레이어는 퍼펙트하다, 보안적으로 퍼펙트하다라는 가정에서 설계를 하지만 그렇진 않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가 가장 밑에 있죠. 하드웨어도 역시나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시큐어한 그 엑스큐션 환경, 우리가 트러스티드 엑스큐션 인바이러먼트, 보통 T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환경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울 거고요. 그래서 Secure Process Architecture는 뭐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요 T,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제공하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자체, 가장 밑에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를 만들 것이냐. 하드웨어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멜트다운이 인텔에서 처음에는 그 인텔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해결이 안 됐다. 이게 버그스러운 거라고 했죠.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최신 아키텍처에서는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으로도 또 그, 그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프리빌리지 레벨, 이거는 이제 암의 트러스트 존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그 프리빌리지 레벨을 서로 다르게 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런 보안 뭐랄까 보안을 서포트를 하는 그런 걸 다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보안 프로세서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보안 프로세서 구조가 무엇인지 뭐 간략하게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 에브리원한테 그 질문하실 때 에브리원 이렇게 하시죠. 네, 소프트 무한 이거 그 제가 이제 아까 말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무한에 가까운 코어와 무한 거의 이렇게 굉장히 라지 메모리 설계를 해야 한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 복잡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일루전을 하드웨어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소프트웨어는 OS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죠. 뭐 말씀드렸듯이 그 어퍼 레이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로어 레이어가 어떻게 뭐 퍼펙트 할 거라고 가정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로우 레이어까지 생각하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어, 그런가요? 그러지? 예, 어쨌든 뭐 답변이 됐나요? 네, 그 설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